테네시주의 한 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 등 2명이 숨지고 최소 14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과 피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텍사스의 낙태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규정을 금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직원들을 착취해 이익을 챙기는 기업들의 관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단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고령자와 취약층에 권고했습니다. CDC 국장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에서 곧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보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보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오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경찰은 지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콜리어빌의 한 마켓. 경찰차와 구급차 여러 대가 출동해 있고 매장 밖에선 직원과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마켓으로 들어간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고객들은 쓰러지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And here he comes right behind us, starts shooting. And he kept on shooting. He shot one of my coworkers in the head, and then shot one of the customers in the stomach. 일부 고객은 냉동고나 잠긴 사무실에 숨었고 일부 직원은 지붕으로 대피했습니다. 총기 난사로 현재까지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총격범도 스스로 총격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shooter is deceased. We believe that's going to be from a self-inflicted gunshot wound. 또 최소 14명이 다쳤는데 이 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부상자가 많은 만큼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콜리어빌 경찰국장은 어떤 말로도 이번 비극을 설명할 수 없다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I've been involved in this for 34 years an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총격범과 피해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익명의 법 집행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은 오늘 해고 통보를 받은 마켓 직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과 유사한 신규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웹스터 바너비 의원은 플로리다주 대부분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새 낙태 금지법 발효를 중지시켜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서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이와 유사한 법안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니키 프라이드 의원은 낙태 금지법은 급진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화당 의원들의 위선이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현재 최소 5개 주가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과 비슷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낙태약 처방 가능 기한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7주 이내로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 최초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형 소매 업체들의 규정을 금지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기업들이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할당량 미충족 근로자를 해고하는 아마존 등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아마존이 코로나 방역 수칙 같은 건강과 안전법을 준수하다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할당량 부과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마존의 시장 지배로 인해 추진됐지만 아마존 외에 다른 창고 유통센터들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소매와 유통업체들은 할당량 설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직원과 주정부 당국에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최대 규모의 교사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의 도시락 가방에 공고까지 넣어가며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롱고 통합교육군은 현재 교사와 카페테리아 직원, 특수교육 보조원 등 최소 200개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도시락 가방에 채용 공고를 넣어 집으로 보내고 신문과 라디오, 소셜미디어에도 계속해서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팬데믹 이후 1년 반 만에 정상 등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심각한 구인난이 심화하자 일부 학교들은 연방 경기 부양안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수유 쿠션 제품에서 질식 위험이 제기돼 대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출산용품 전문 브랜드 보피의 일부 수유 쿠션 제품을 질식 위험으로 총 300만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CPSC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신생아가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8건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4년부터 타겟과 월마트, 아마존 등에서 30에서 44달러에 판매된 신생아 수유 쿠션 제품입니다. 한편 미 소아과 학회는 질식 위험을 막기 위해선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가급적 딱딱한 바닥에 아기를 재우고 이불이나 담요, 침구류 사용은 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스키드로우의 노숙자들에게 LA 시정부가 보금자리를 제공하도록 한 판사의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LA와 카운티 측에 6개월 이내에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지역 내 모든 노숙자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데이빗 카터 연방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하급 법원의 재량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4월 카터 판사는 당국이 10월 18일까지 독신 여성과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등 모든 노숙자들에게 쉘터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고 이 판결에 대해 LA시와 카운티 당국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다운타운 업주들과 노숙자들로 구성된 LA 연합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부터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당국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6만 6,400명으로 집계됐으며 LA시에만 4만 1,00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이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단도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고령자와 고위험군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업계 종사자나 교사 등 FDA가 앞서 권고한 일부 접종 대상자는 제외됐는데요. CDC 국장이 자문단의 권고를 승인하면 미국에서 바로 추가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단이 65세 이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어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 대상은 화이자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취약층입니다.
The benefits obtained by those aged 65 and older are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an benefits obtained by those aged 18 to 29 years. It's really important not to go rogue and to do this with the recommendations of both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get that third immunization after a 6 to 8 month period, because we are seeing a lot of breakthrough infections, breakthrough hospitalizations. 비만과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는 기저질환자나 임산부도 추가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의료 종사자나 교사, 식료품 직원 등 FDA가 앞서 권고한 일부 접종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특정 직업과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continuing our robust efforts to vaccinate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각 주정부가 부스터샷 대상 선정에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CDC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미 전역에서 추가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이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소개했으며 이 가운데 12세 이상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갈리 장관은 캘리포니아주 의료체제는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학교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교육부는 북가주 최초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LA 통합교육구와 커버시티 교육구도 다음 달 31일까지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산하 사랑장학회가 2021년도 제15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사랑장학회는 팬데믹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1인당 $2,000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장학금은 미전역 정규대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사랑장학회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오는 11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IT 주재 미국 특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IT 이주자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데니얼 푸트 IT 특사는 수천 명의 IT 이주민을 강제 추방하기로 한 비인간적인 결정에 관련될 수 없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푸트 특사가 해결책 모색에 참여하는 대신 사임해버리고 사임 상황을 호도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지대에서는 기마 국경 순찰대가 고삐를 채찍처럼 휘두르며 IT 난민을 쫓아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토안보부는 오늘 텍사스 델리오 지역에서 기마 순찰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처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줄이지 못하도록 주한미군 숫자를 못 박았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그렇다고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기보다 더 이상 그런 제동 장치가 필요 없어서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법안입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28,500명 밑으로 줄이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행정부가 멋대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걸 막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제동장치였는데 올해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그 부분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설명이 의회에서 한국 외교당국에 전달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대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 법안이 주한미군 숫자를 명시하지 않아서 감축을 막을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에 변함이 없다고 한국 군 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상 미군의 재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도태평양에 병력이 필요하면 타 지역에서 증원을 하지 역내에서 병력을 빼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은 오늘 내년도 국방수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연말쯤 통합 법안을 만들어 확정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장진호 전투 등 6.25 전쟁에서 숨진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감싸진 유해가 대통령 전용기에서 고국당으로 천천히 운구됩니다. 국방부 의장대도 양옆으로 도열해 이들을 예우합니다. 6.25 당시 숨졌던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 68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고국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 전사자들은 당초 북한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와 함께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국군 전사자로 확인돼 70여 년 만에 고국에서 영면하게 됐습니다. 이들 중 미 7사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다 1950년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은 신원까지 확인돼 유가족 8명이 유해 봉환식에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고 김석주 일병의 증손녀이자 현역 군인인 김혜수 소위는 하와이에서부터 증조부의 봉환을 함께했습니다. 유해를 모신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했을 때 F-15K 편대가 엄호하는 등 정부도 최고의 예우로 전사자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급 영웅께 대하여 경례! 앞서 어제 오전 하와이에서 군 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유해 인수식을 주관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 발굴을 위한 남북미의 인도적 협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용사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봉환식을 마친 뒤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는 서울 현충원으로 옮겨졌으며 문 대통령은 거수 경례로 마지막 예를 다하며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에 앞서 방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구상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사국이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료를 선언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입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 협상으로 들어가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별로 대북 제재 해제와 연계해 투트랙 협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의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고 북한도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간담회를 가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이제 걱정할 단계가 지난 것 같다면서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다음 달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350조 원이 넘는 빚으로 파산설이 돌던 중국 헝다그룹이 어제 돌아온 채권이자 지급기일을 일단 무사히 넘겼습니다.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 결국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최악의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1,400억 원의 채권 이자 지급 기한인 어제 부도 처리될 거란 우려와 달리 헝다그룹의 주가는 17% 넘게 올랐습니다. 채권자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中国恒大周三在深交所发布公告，表示将会于周四如期支付其中一笔公司债的利息。 하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어제 내야 할 이자 중 해결한 건 425억 원뿐. 이마저도 갚은 게 아니라 지급을 늦추기로 한 거란 의혹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연말까지 7,900억 원에 이르는 채권이자 지급 기한이 줄줄이 밀려옵니다. 헝다그룹의 총 부채는 355조 원. 이 중 50조 원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하지만 아파트 현물로 투자금을 상환해야 할 정도로 돈줄이 말라붙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헝다의 파산은 시기만 늦춰진 것일 뿐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헝다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HSBC와 USB 같은 거대 투자은행과 미국의 블랙록, 프랑스의 아문디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헝다의 외화 채권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헝다 부채의 90%는 중국은행과 기업이 갖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우세합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국 국유화를 선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한국 정치권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증언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점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청산하기는커녕 검찰과 야당이 유착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정치를 또 후퇴시켰다는 게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을 받은 당일인 4월 3일 곧바로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주장했던 이른바 제보자 조작설은 허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곧 손준성 검사 등을 불러서 전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화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조사에도 소극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고발 사주라는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조사를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는 더디고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며 수사를 자청한 이재명 경기지사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수사로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인식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국회를 정쟁판으로 만들려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후보를 흠집내는데 여념이 없었고 정쟁 유발과 상호 비방을 일삼으며 민심과 전국을 어지럽혔습니다. 대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상대당 유력 주자를 향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두 번째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첫 토론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선 수비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시작부터 홍준표 후보를 지목해 안보 공약을 따졌습니다. 이 핵군 추계 협상을 가게 되면
국익에 굉장한 그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윤 후보께서 지금 발표한 대북 정책을 보면 이게 문재인 이익의 대북 정책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두고서도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지난번에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말실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안동대에 가셔가지고 인문학에 대해서 대학 4학년 대학원까지 인문학 공부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제가요. 예.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언급한 총선 부정 의혹에 윤석열 후보가 동조인지 아닌지 다소 애매모호한 반응을 보이자 결국 후보 간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리더 자격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매체 비하 논란에 대해선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에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난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N번방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들의 철저한 보안 때문에 수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청소년 여성들을 노예라 부르며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시켰던 조주빈.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범인들은 검거 전 극도로 보안을 지키며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습니다. 경찰이나 기자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접속자들에게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이른바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팀은 타인의 신분증과 사진을 빌려 인증을 하는 등 운영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과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수사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짜 신분을 써서 계약이나 거래를 할 수 있고 성착취물 소지나 판매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는 경찰과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부서장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은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현직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들이 경찰견에게 흑인 용의자를 물도록 명령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미국 미주리주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흑인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경찰견을 향해 흑인 남성을 물도록 명령하고 발을 물린 용의자는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이를 방관한 뒤 남성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경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미주리 경찰은 마약을 한 용의자가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다쳐 경찰견에게 공격을 명령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대낮에 대통령 최측근을 살해하려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세르히 세피르 대통령 선임 고문이 탑승한 차량에 괴한들이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는 없었지만 운전사가 총에 맞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크림반도 문제 등으로 대립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러시아는 즉각 부인에 나섰고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태권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AP통신은 최근 나이로비 빈민가에서 60세부터 90세가 훌쩍 넘는 여성들까지 매주 수련장에 모여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성범죄가 급증하자 여성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신을 지키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한 수련회 회원은 태권도 훈련을 통해 몸을 방어하고 가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의 한 피자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피자 먹으러 갔다가 5천억 돈벼락입니다. 여느 피자 가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이곳. 미국 뉴욕시 역사상 최대 당첨금이 나온 피자 가게인데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당첨자는 지난 21일 늦은 밤 가게에 피자를 사러 왔다가 추첨 직전에 메가밀리언 복권을 샀습니다. 놀랍게도 70개 숫자 중 5개, 25개의 숫자 중 1개를 모두 맞춰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게 된 건데요. 당첨 확률이 무려 3억 260만 분의 1이라고요. 복권을 판매한 피자 가게 주인은 당첨자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이전에도 복권 당첨자가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퍼지자 해당 피자 가게는 복권 명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벼락부자를 꿈꾸는 사람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며 놀라지 않을 운전자가 없을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기적이 찬 아이, 한밤의 도로 활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 도로. 갑자기 기저귀 차림의 아이가 도로로 튀어나와 중앙선을 넘어 달립니다. 그 순간 차를 세운 뒤 아이를 쫓아가는 남성. 마주오는 차량을 향해 멈추라고 손짓하는데요. 이 남성은 현장을 지나가던 배달기사였습니다. 당시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팔린 2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팔을 흔들어 사고를 막은 건데요. 배달기사의 기지로 구조된 2살 아이. 현지 경찰은 2살 아이의 보호자를 찾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아동보호기관 조치가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동부 사막 한복판에 미스터리 존재로 남아있던 동굴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멘 지옥의 동굴 내부 공개입니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구멍 아래로 맑은 지하수가 흐르는데요. 예멘 동부 알마흐라 사막에 있는 지옥의 우물이라 불리는 바르호우트 우물입니다. 얼마 전 현지 당국이 우물 조사에 나섰다가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져 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50여 미터 지점에서 탐사를 멈췄었는데요. 최근 오만의 동굴 탐사대가 깊이가 100미터에 이르는 우물 바닥까지 밧줄을 타고 내려가 내부를 촬영하는 데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 우물은 악취 때문에 악마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라는 미신에 또 들어가면 머리가 잘린다는 전설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조차 방문을 꺼리던 곳인데요. 6시간 동안 조사를 한 전문가들은 동굴 내부에서 수집한 암석과 토양 등을 분석해 미스테리한 이 우물의 정체를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택배 상자에 넣어서 거래하는 이른바 랜덤박스가 또 발견된 논란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개, 고양이 택배 상자, 무더기 발견입니다. 상자마다 살아있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상하이시 자딩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상자 안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주민들이 신고했는데요. 좁은 상자에는 100여 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1개월 미만의 새끼들이었는데요. 좁은 상자 안에는 일부는 죽은 상태로 발견됐고 구조된 70마리 가운데 생명이 위중한 반려동물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담당 파출소의 수사 결과 이날 발견된 상자는 일명 랜덤박스로 불리는 동물 택배 상자였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구매자에게 배달되는 랜덤박스는 최근 중국에서 유행인데요. 지난해 10월 허난성에서 5,000마리의 반려동물이 담긴 택배 상자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우주군이 새로운 제복 디자인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타트랙 로고가 미 우주군 신형 제복에. 6개의 은색 단추가 우측 어깨부터 대각선으로 달렸고 좌측 가슴에는 명찰과 계급장이 새겨진 제복이 현대적이죠.
미국 우주군이 공개한 신형 제복인데 SNS에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남색 옷감의 단추가 겉으로 드러나는 디자인이 SF 영화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의상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화살표 형태의 계급장도 영화 스타트rek에 나오는 단체 스타플릿의 휘장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지적은 지난해 1월 우주군 창설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논란이 일자 미국 우주군은 단추를 비스듬히 다는 방식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유럽 등의 제복에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미국 우주군은 공식 전투복이 미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룩무늬 위장복을 그대로 채택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못생긴 건축물을 뽑는 투표가 진행되면서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못생긴 건축물입니다. 중국 북동부의 만저우리시 테마파크에 있는 러시아 전통인형 마트료시카를 본떠 만든 호텔이 보이는데요. 화려한 외관과는 다르게 중국 내 가장 못생긴 건축물을 뽑는 투표에서 5위를 차지한 건물입니다. 지난 22일 CNN은 중국의 한 건축 관련 사이트에서 중국 내 가장 못생긴 건축물을 뽑는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빠른 도시화로 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총 87개 건축물 후보 중 현재까지 3위는 흰색 바이올린 모양의 광둥성의 교회가, 또 2위는 유리다리 끝에 놓인 전통 의상을 입은 쓰촨성의 동상이, 대망의 1위는 저장대의 아치형 문이 차지했는데요.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표절 등 9가지 항목의 전문가 평가와 12월까지의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